낭만서점 24회 두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명절이 저희 집은 다 신정을 세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냥 설 연휴는 항상 그냥 쉬는 날? 쉬는 날? 애들 유치원 안 가는 날? 네. 그럼 사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네. 부모님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군요. 네. 이하생매학. 어렸을 네. 때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부모님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 네. 이제 제가 막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부모님들의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또 평론가님은 어렸을 때 유독 예. 제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아이였다면서요. 예. 과잉행동 증후군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예. 의심스러운 예. 아이였다는. 바둑을 배우라고. 네. 명상을 가르치라고. 네. 그런... 저희 1년 같이 했더니 예. 많은 걸 알게 됐네요. 네. 여러분들도 다 설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요. 이제 본격적인 2월 말입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학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래 하셨죠. 네, 오래 하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1년의 시작이 1월이 아니라 3월 2일인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어요. 항상 3월 1일은 이제 3일절이니까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개학. 학교 딱 가가지고 네. 그때부터 뭔가 두근두근한 마음이 들었던. 네. 예, 그런 기억이 있네요. 다시 말하면 2월 마지막 주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혼자 자체 방학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들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봄방학 시즌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요즘도 봄방학 있나요? 근데 요즘엔 이제 네. 토요일 주 5일 수업이 네네. 본격화되면서 방학이 많이 줄어서 그러게요. 봄방학이 굉장히 짧아졌대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그 몸에 밴 관성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날짜에도. 그래서 그동안 1월 1일에 새해 결심하셨던 것들, 네. 다짐하셨던 것들 못 지켰다면 네. 이번 한 주까지 봐드립니다. 네. 한 주의 계획 얘기하시니까 저 그때 1월 아마 초반에 책 제가 쓰신다고. 책 쓴다고 네. 예, 이제 정말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작가님 말씀을 다짐의 듣고 장이야. 항상 낭만서점 오프닝은. 제가 원고 쓰고 늘 검사를 자주 받도록 오세요.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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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서점 24회 두 번째 트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댓글 남겨주신 분들 팟빵에 많으신데요. 먼저 저희 참 사과 드릴게요. 2월 9일에 예. 업로드 되었던 저희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다 보니 많이 밀렸는데요. 네. 2월 9일에 업로드된 미리 듣는 소설 먼 북쪽 편이요. 잠깐 단 10분 동안만 예.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10분간만 진행되는 깜짝 세일도 아니고 네. 그때 올라갔는데요. 제가 낭독을 했는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큐에 녹음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읽다가 네. 틀리고 이러거든요. 그걸 다 편집해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건데요. 그 원본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집이 전혀 되지 않은 그 녹음 날것의 그 상태로 그게 이렇게 아마 저희 PD님이 이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뭔가 이게 편집본이 바뀐 모양이에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유독 하필이면 그렇게 평소에는 실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하필 그날이 조금 그랬던 날인데 날이 좀 추워서 진짜 추웠어요 그날. 네. 그래서 하필 또 그 파일이 올라간 관계로 저 미리 다운 받으신 100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지만 그 희귀 아이템을 득템하셨다는 말씀. 네, 꼭 한 번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다운 받았어요. 평론가님은 못 받으셨대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건지 모르는데요. 제가 협박용으로
제 스마트폰 깊숙이 간직해 놓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리바바님과 옥자님이 그에 대한 이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요. 예, 다시 듣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예,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리바바님 말씀이 정말 가슴을 치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녹음을 하고 계셨던 거군요. 저는 오래 간직하며 웃고 싶을 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집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건 정말 들어본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알리바바님 감사합니다.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요. 네. 옥자님. 예. 아, 원통하다. 오, 통제라 하셨어요. 평론가님의 실수 모음을 놓치셨다고. 예. 네.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모닝님께서 또 원북 쪽에 대한 그 댓글도 남겨주셨는데요. 낭만서점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도 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소박한 이름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원래 그런 의도로 지은 제목이기도 하죠. 네. 네. 작은 다락방을 지향하는 이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 원북 쪽 그 이야기 들으시니까요. 이창리 작가님의 만조의 바다 위에서가 떠오르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랬었어요. 네네. 그땐 말씀을 미처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저희의 느낌과 청취자분들의 느낌이 딱 통하는 순간, 찌찌뽕하는 순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원북 쪽 읽어보시면 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서점입니다. 예, 저희 두 번째 트랙에서는요, 최근에 출간된 소설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평론가님이요, 한국 작가들의 신작 2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두 권의 책 중 첫 번째는요, 김채원 작가님의 쪽배의 노래라는 소설집입니다. 2015년 1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네, 김채원 작가님 하면요, 그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로 네,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지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지원 작가님하고 자매시고요. 또 그 최정희 선생님의 따님으로 김동완 최정희 선생님의 따님이죠.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작품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쪽배의 노래는요, 그 2003년에 장편 그 미친 사랑의 노래를 낸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11년 만에 내신 작품집입니다. 이 쪽배의 노래라는 작품은 또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로 많이 읽히는데요. 그 김지원 작가, 그러니까 언니죠. 그 언니를 모델로 한 소설도 실려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 김채원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를 오랜만에 다시 접해보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이 소설집 장바구니에 담으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김채원 작가님 소설 좋아했는데요. 정말 그 허무하면서도 몽환적이면서도 어떤 열정을 간직한 그런 인물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꼭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서유미 작가님의 끝의 시작이라는 장편입니다. 네. 역시 2015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 민음사에서 나오는 그 젊은 작가들의 경장편 시리즈 중에 하나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서유미 작가님은 문학수첩 작가상, 또 창비 장편 소설상 등 또 그런 문학상을 받으면서 또 독자 여러분께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그 발표한 작품이 네 번째 소설입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의 시점이 교차되면서 서술이 되고 있는데요. 영무와 그리고 그의 아내인 여진, 영무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정이라는 이 세 명의 인물이 각각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서술을 해 나가는데요. 근데 그 삶이 완전히 뭐 떨어져 있다고 하기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또 되면서 이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저는 이 소설 읽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서유미 작가님 소설과 그동안 소설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저한테는 정말 아주 좋은 소설로 예, 그렇게 기억될 그런 소설입니다. 사랑에 관한 소설이에요. 사랑에 관한 소설임이 분명한데요. 읽고 나면 결국 사랑이라는 말과 삶이라는 말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그런 잔잔한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뭐 무엇보다 제목이 의미심장한데요. 끝의 시작, 가장 절망적인 끝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그런 그 내용이 또 이 안에서 감지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설은 여기까지고요. 작가님은 외국 소설 준비하셨죠? 네,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소설은요, 제프 다이어의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제프 다이어라고 하면 최근에 꽤 화제가 됐던 에세이, 여행 에세이가 있죠. 꼼짝하기도 싫은 사람들을 위한 요가라고요. 여행서 네. 아닌 여행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여행서가 맞는데 이게 정말 여행서가 맞는지 혼란에 빠뜨린 심심한 여행서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여행서의 저자이고요. 그다음에 영국 작가인데 알랭드 보통과 하루키가 아주 사랑하는 그런 소설가 혹은 에세이스트라는 별칭을 가진 그 영국 독자들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예. 네, 그에 비해서는 한국에서는 조금 소개가 덜 된 측면이 있어요. 예, 그 에세이스트고요. 또 네. 동시에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그의 대표작 이라 할 수 있는 베니스의 제프, 바라나시에서 죽다라는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제목이 좀 기네요. 네, 네. 그 베니스에 간 제프가 바라나시에서 죽었다라는 내용이죠. 말 그대로래요. 네, 이탈리아에서 또 인도로 가는 네. 그런 여정이 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이 주인공이 제프인데요. 제프 다이어는 아니고 제프 애트먼이래요. 근데 뭐 작가가 투영이 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죠. 네. 영국의 저널리스트고 삶에 지쳐 있는 허무주의자인 이 제프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가는 거예요. 좀 화려한 어떤 그런 공간에 가서 로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일부고요.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어떤 갈망, 화려함,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면 2부에서는 인도 바라나시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장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2부에는 어떤 체념과 뭐 삶과 죽음의 숭고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 제프 다이어의 다른 작품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꼼짝하기 싫은 사람들을 위한 요가를 읽고 정말 이렇게 항상 엄지손가락을 쳐들고 다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하셨던 많은 독자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네. 저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요, 일본 작가. 많이들 아시죠? 미나토 가나에라는 이름 많이 독자들에게 익숙한 이름인데요. 꽃사슬이라는 장편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예. 미나토 가나에는 그 고백이라는 그 데뷔작이 워낙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예. 스릴러인데요. 네, 그 고백하는 편지 형식이 있죠. 근데 장편으로 그 편지 형식 그 이어가는 그 솜씨.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작품 읽었는데 되게 재밌게 읽다가 마지막에서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러기도 했어요. 좀 설명적이라. 근데 네. 그 앞까지는 진짜 사람을 빨아들이는 예. 그런 어떤 화법을 구사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미나토 가나에가 워낙 다작하는 작가인가 봐요. 그리고 또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출간이 됐어요. 고백 예. 이후에 뭐 N을 위하여, 뭐 무죄, 뭐 이렇게 되게 정말 이렇게 10권도 넘나?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꽤 많은 소설들이 막 1년에 몇 권씩 나와서 네. 그 초반에 충격이 조금 독자 입장에서는 무뎌진 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이 꽃사슬이라는 작품은
좀 이 미나토 가나의 문학에 제2기를 열었다는 그런 평을 들을 정도로 또 이렇게 새롭고 좋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저마다의 비밀을 가진 세 여자가 있고요. 한 남자 K와의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요. 그 관계들을 사슬로 이렇게 얽힌 인연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슬이 꽃으로 된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또 일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일드로 만들어져서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한번 저희 요즘에 조금 이런 소설들을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장르를 가리지 않는 낭만서점인데, 그쵸, 네. 네. 그래서 겸사겸사 네, 들고 왔습니다. 좋네요. 네. 이제 정말 입춘도 지났고요. 봄인데 아직 뭐 체감은 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체감은 더 추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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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샘추위라는 것도 있고요. 네. 이 뭔가 봄을 부르는 그런 소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역시 작가님의 추천작은 제가 이렇게 손에 들었을 때 후회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요? 그럼요. 네, 저는 왜 많이 웃으세요? 후회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린 작품은 작가님의 취향에 많이 부합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방금 표정이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작가님의 그 신미안을 언제나 신뢰하기 때문에 꼭 이번 작품도 읽겠습니다. 네. 네, 저희 낭만서점 제작진이 전하는 짧은 공지사항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저희가 이렇게 신작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 책은 내가 낭만서점 청취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책이 있으면 직접 녹음을 하셔서요.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에 같이 편집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지 않으셔도 되고요. 핸드폰에 녹음기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걸로 녹음하셔서 그 mp3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기대되네요. 어떤 작품들을 저희 청취자들은 읽고 추천해 주실지 여러분들 목소리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팟캐스트가 좀 뭔가 이렇게 청취자와 또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 간의 거리가 유난히 좀 가까운 매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독자분들의 어떤 그 반응 그리고 독자분들의 활동을 댓글이 아니라 또 직접 이렇게 들어본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좋아하시는 부분 소개와 함께 좀 낭독해서 보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소개 분량은요, 한 2분, 3분 정도라고 합니다. 뭐 더 길게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더 길게 보내주셔도요, 저희 신의 손 윤 PD님이 네. 편집해 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요, 메일 보내실 주소는 저희 팟빵과 교보문고 북뉴스 공지사항에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메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낭만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저희 두 번째 트랙에서는요, 최근에 나온 소설 중에서 저희가 꼭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소설 저희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네. 오늘은 좀 독특한 그런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작품이라기보다는요, 선집을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보통 뭐 저희가 최근작에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볼 작품을 또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근에 나온 책이 돼 거기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우리 근현대 문학사 거의 100년을 아우르는 그런 단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작품집입니다. 네, 그 문학동네에서 얼마 전에 출간이 되었죠. 1월에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1이라는 책이 각 10권으로 10권의 전집이죠.
10권이 모여서 전집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 출간이 됐죠. 완간이 되었고요. 여기는 그 1권은 식민지 시대로 시작을 해서요. 뒤에 뭐 9권, 10권으로 가면 지금의 젊은 작가까지 이렇게 황석영 작가님이 직접 뽑으신 그 작가의 대표작.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좋은 단편들 101편이 실려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각 단편의 뒤에는 황석영 작가님이 쓰신 짧은 해설이랄까요? 해제랄까요? 네,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예. 이 전집은 원래 그 문학동네 카페에 연재가 되었다고 해요. 맞아요. 예, 네. 그것이 이제 다 모여서 이렇게 책의 형태로 출간이 된 것인데요. 또 신수정 평론가가 뒤에 전체적인 해설을 각 권마다 달았고요. 네. 아마 이 책 처음에 작업하실 때 단편 하나하나를 그 목록을 선정하는 데는 그 황석영, 신수정 두 분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문학 전집이 또 요즘에 그 출판사에서 기획이 돼서 출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창비나 문지나 다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작가의 이름을 내건 이렇게 선집이 또 나온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또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동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여기서 지금 평론가님이 작가 이름을 내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작가 황석영이 선자로 이름을 내건이죠. 저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오늘 다른 책이 아니라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1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더 풍부해질 것 같고요. 예, 그 단편들 특히 그 근현대 문학사를 아우르는 작품들을 볼 때 상당히 이렇게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네, 네. 그럴 때 정말 유용한 길라잡이가 있다면 또 그분이 정말 확고한 그 작품 세계를 그동안 보여주신 신뢰할 만한 작가의 눈이라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 황석영 작가님의 이 안목, 감시관이 깃든 이 101편의 단편 중에는 정현 작가님의 작품도 실려 있습니다. 깜짝이야. 네. 저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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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나중에, 네. 네. 그래서 이거 가져온 건 아닙니다. 네, 이 무슨, 네. 그럼요. 네네. 네. 그 정현 작가님은 이 황석영 작가님의 한국 명단편 101 출간의 어떤 그 관련해서 칼럼을 또 쓰기도 하셨는데요. 나의 한국문학 전집 읽기. 저는 이 칼럼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냥 제가 이 격주에 한번 어떤 신문에 이렇게 뭐 문화 읽기에 관한 그런 칼럼을 써요. 근데 늘 저는 이상하게 책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읽고 있었던 관계로 썼고요.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1에 관한 그런 칼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단편선이란 무엇이었는가에 그렇습니다. 관한 그런 거였죠. 그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시절에 처음 접했던 그 정한 출판사의 그 한국 대표 단편 문학 전집으로 이 칼럼이 시작을 하는데요. 반쯤 졸고 계시다가 이렇게 초인종 소리에 깨셨다는. 네. 지금 말로 하면 택배가 온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집이 도착한 네, 거죠. 택배는 아니었겠지만. 근데 저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워낙 책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김동인, 이광수 이런 이름 정도면 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들은 적이 있는 정도의 그런 아이였죠. 근데 이 책들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 책은 저를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죠. 샀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지금껏. 그런데
이 칼럼을 쓰다 말고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졸업 안 한 아이한테 왜 그런 전집을 사줬을까. 그리고 제가 탐독을 하기는 했는데 예. 또 그 예전 작품들로 갈수록 특히 19금도 많고 그럼요. 네. 물레방아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나도 양 작품. 근데 저 그런 걸 진짜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읽었고요. 웬만한 것들은 그때 다 거기서 배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왜 그랬을까 갑자기 이제야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여쭤봤어요. 근데 저희 엄마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왜 읽었냐며. 그럼 혹시 부모님 어머니가 되게 원래 문학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 시리즈 대유행이었나 봐요. 예. 단편선이 그렇게 나온 책들은 거의 없었던 거라서 어머니가 되게 큰 마음을 먹고 본인이 차근차근 읽으려고 전집을 드렸던 거래요. 아버지 좀 반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을 위해 이렇게 뭔가를 지르신 거죠. 근데 엉뚱하게 네가 그걸 읽은 줄은 아직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네. 정말 그 책이라는 건 뭐랄까요?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화살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어디론가 쏘아지긴 하는데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이 칼럼에서 썼는데 저는 정말 삶을, 인생을, 사회를 그 단편 전집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게 꼭 식민지 시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존 작가들이라고 해서요. 정말 그 서영은 작가님, 뭐 김주영 작가님, 뭐 최인호 작가님 이런 그때 당시 젊은 작가들이었던 그분들의 아주 현대적이고 생생한 단편들도 다 실려 있었어요. 네, 12살짜리가 그거 왜 읽었는지. 그래서 제가 소설가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 칼럼에 보면 욕망, 치정, 사기, 음담패설, 권태 이런 단어들을 다 그때 배우셨다고. 네. 그것도 재미있는 게 제가 어머니랑 통화 최근에 하면서 칼럼 써야 되니까 엄마 근데 그 책에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병기되어 있는지가 이제 생각이 안 나서 여쭤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아무 책이나 이렇게 딱 펴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한자는 가로 열고 들어있다. 그래서 음담패설 이런 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야, 칼럼 말미에는 이 황석영 선생님이 뽑은 단편들의 어떤 면면에 대해서 또 이 작가님의 코멘트를 달아 놓으셨는데요. 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그 작품들의 선정이 좀 의아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황석영 작가님의 리스트이기 때문이다. 네, 라고 쓰셨는데요. 뭐 좀 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연대별로 1권부터 뒤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뭐 1권은 식민지의 어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로 시작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누구로 끝나느냐보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것부터 한국 문학사로 칠 것인가, 정의할 것인가인데요. 그 어떤 걸 만드는 일인데 황석영 작가님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이광수도 아니고 김동인도 아니고 염상섭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염상섭의 전화라는 소품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염상섭이라는 이름이면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뭐 만세전이 대표적이고요. 또 장편으로 가면 3대가 있죠. 만세전은 중편이라서 아마 이 단편선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전화라는 작품으로 한국 명단편 100일의 문을 엽니다. 문학사에 있어서 이제 근대라는 기점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는 항상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여진 어떤 문학사들을 보면요. 그 기점 설정이 좀 달라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갑오개혁 이후로 이제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이광수의 무정을 이제 대표적으로 그 한국 근대 소설의 어떤 출발로 예, 보는 그런 견해가 보편적이고요. 네, 잠깐만요. 저희 국문학 석사이신 아이고, 허인님의 아이고,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예.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렇고요. 그 특이한 게는 그 김윤식 김현 선생님이 쓴 그 한국문학사라는 네, 맞아요. 예, 그 문학사의 경우에는 근대 소설의 출발, 그러니까 맹아가 이미 정조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견해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 한중록 네. 같은 작품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그런 견해들은 이제는 좀 많이 비판받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여전히 뭐 이광수의 무정을 네. 첫 손에 꼽지만 황석영 작가님의 경우에는 이광수를 차치하고요. 염상섭, 근대적 자아의 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염상섭의 전화를 또 선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쓰셨어요. 황소영 작가님. 식민지 근대를 논할 때 긍정 부정의 시비가 있기 마련인데 한마디로 명쾌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는 농담이 있다. 어느 집에 도둑이 침입하면서 담장에 사다리를 걸치고 들어왔다. 도둑은 집안의 재물을 훔쳐 달아나면서 담장에 걸쳤던 사다리를 남기고 갔다. 이게 결국은 이 사다리가 결국은 식민지 근대라는 이야기죠. 한국 혹은 한국의 문학. 네, 비유죠.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네. 부러진 역사 혹은 굴절된 근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절묘해요. 네, 남겨놓고 간 사다리. 그걸 사다리라고 표현하셨군요. 네. 이제 그런 한국 문학에서 그걸 우리 문화의 시작을 뭘로 볼 것인가는 또 진짜 이렇게 또 첨예한 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염상섭의 전화를 그렇게 선정하신 데는요. 식민지의 사회상과 개인의 생활 그리고 그 내면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 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전화이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우리가 전화를 누구나 하나씩 갖고 다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염상섭 시대의 전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신 문물의 상징. 그렇죠. 네. 근대성의 표상 같은 그런 매체였죠. 그 전화는 옛날에는요 덕률풍이라고 불렀어요. 덕률풍? 네, 텔레폰을 그 한자로 그렇구나. 네. 음차하면 덕률풍이 되거든요. 재밌어요. 음차하는 거 너무. 그 덕스러울 덕자예요. 그 율자 붙여가지고 덕률풍이다. 근데 뭔가 그게 다 맞아. 느낌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불란서? 이런 비슷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전화. 네. 염상섭의 작품을 3대와 만세전으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전화 소품을 또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전화라는 문명의 이기를 매놓게 된 그 집에 걸려온 전화가 첫 번째 전화가 하필이면 기생의 전화인 거죠. 그렇죠. 하필.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참.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절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염상섭이라는 작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개인들의 어떤 정말 생활사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그 개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염상섭의 소설에서처럼 이렇게 유머러스하면서도 뭔가 객관적이면서도 이렇게 날카롭게 정말 엿보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이것은 황석영의 리스트다. 그래서 뭐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황석영 작가님의 리스트는 이렇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 리스트랑은 당연히 같거나 다르거나 하죠. 누구나의 그렇죠. 리스트와 또 그러겠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젊은 요즘 작가들, 지금 이 생존에 있는 그런 작가들 작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김영하 작가님의 흡혈귀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김영하 작가님 당연히 실리셔야죠. 근데 흡혈귀라는 작품이 실린 게
개인적으로 저의 리스트는 호출이었거든요. 그 시대를 딱 보여주는 삐삐. 네. 지금은 사라진 염상섭의 전화와 그 김영하의 호출을 같이 이야기하면 재밌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야기 뒤에서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예, 이렇게 조금은 새로운 그런 소설로 문을 여는 이 식민지의 어둠입니다. 네. 문학사가 그렇고요. 또 이런 선집의 경우에도 그러할 텐데요. 그것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 풀 안에서 주목하는 작품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황석영 작가님이 선정하신 단편에 보면 저는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건 이효석 작가의 작품이 식민지의 경우에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저희 조금 전에 이 10명보다 이효석이 없다 막 이러면서 둘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막 이러면서 둘이 막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이효석 작가님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저도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늘 그렇듯이 이 배제의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뺐는지에 대해서는 쓸 자리가 없으신 거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왜일까? 네. 그래서 이 식민지 시대 작가들은요, 염상섭, 이기영, 현진건, 최만식, 김유정, 이태준, 박태원, 강경애, 이상, 그리고 김사량으로 끝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본 작가들이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제 칼럼에 나왔던 정한출판사의 전집에는요, 선집에는 이태준, 박태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월북 작가였거든요. 그때는 카프 작가들, 월북 작가들 다 전혀 문학사에서 기록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해금이 된 지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또 오래된 건 오래된 아닙니다.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다가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을 한 편을 저희가 선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희 맘대로. 저희 항상 맘대로 하니까요. 그리고 뭐 저도 하나 뽑고, 네. 허위평론가님도 하나 뽑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는 좀 의미가 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가장 좋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작품을 선정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가 하나 가장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는 한국 문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 소설은 그 한국 선배 작가들의 소설이 없었다면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한 편의 작품 그리고 어떤 한 명의 작가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상대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 이야기는 이 단편 작품과 함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 작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 저도 그래서 한 편이죠. 한 편? 네. 한 편 선정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1권에 들어있는 그 작가의 작품을 하나 골랐고요. 정희연 작가님께서는 5권. 예, 5권이 들어있는 작품을 고르셨습니다. 네. 평론가님 인생의 특별한 네. 한국 명단편. 예, 뭐 특별하다면 특별한 그런 작품인데요. 제가 김사량의 빗속으로를 선정했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가 10권의 101편의 작품이 있잖아요. 저는 뭐 할래요라고 빨리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평론가님 좀 생각해 볼게요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정말 딱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예상을 비켜가도 이렇게 비켜갈 수 있나 싶은. 작가님은 혹시 제가 뭘 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셨어요? 이제 그래도
그 4, 5권 이후에서 고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0년대 이후로. 예, 60년대, 70년대 작가들. 네. 그런데 1권에서 고르셨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1권에 10명의 작가들 작품이 실려 있잖아요. 저는 9개는 다 읽었어요. 근데 네. 그 전에.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하나 못 읽은 그 작품을 또 골라오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일반 독자들에게는 또 한국 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독자들한테는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그런 이름이시죠. 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짐작했어요. 네. 예, 김사량의 빗속으로라는 단편을 제가 처음 읽은 건요, 2007년입니다. 2007년은 제가 복학을 한 그 해인데요. 그때 대학교 2학년으로 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정말 오랜만에 3년 만에 수업을 듣는 거예요. 복학을 휴학을 오래 해서. 근데 이제 의욕에 충만해서 수업을 듣는데 그때 이제 한국 그 현대문학이라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선생님을 처음 뵙고 그 선생님이 이제 쭉 수업 목록에서 그 이제 발표할 작품들을 하나씩 고르게 했거든요. 원래 그런 수업들이 보통 발표 하죠. 수업이 네네.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뭘 할까 하다가 이 김사량의 빗속으로를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멋있었거든요. 제목이 빗속으로인 거예요. 다른 게 막 그렇게 저한테 매력적이지 않은 제목들이었고 딱 들었을 때 빗속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데. 네, 그 비가 혹시 제목 모르시는 분들은요, 비 속으로 내리는 비 레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요. 빛 네. 광이죠. 빛 그렇습니다. 속으로. 빛 안으로 네네네. 라는 뜻인데요. 밝은 빛. 네. 예, 그 작품으로 발표를 했는데 정말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네. 의욕에 한창 불타오르던 시기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가 끝난 다음에요, 그 잘했다는 격려와 함께 저한테 그 김사량 빗속으로의 일본어 원문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제 이름을 써주시고 큰 읽기, 공부 이어가기를 이렇게 써서 주셨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바로 현재 저희 지도 교수이신데요.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됐고, 뭔가 사랑 고백 같다. 지도 교수에 대한. 네. 어머.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사랑 고백은 아닌데, 제가 그 대학원에 사실 진학하게 된 그리고 문학평론을 써나가게 된 계기가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빗속으로가. 네. 그때 준비하고 공부하고 뭔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읽어가야 되는구나를 배웠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의 인생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 평론가님한테 그 한국 문학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해준 또 문학 사적인 것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해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하지만 그 일반 독자분들께는 이 김사량의 빗속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입니다. 저도. 네. 저는 김사량이라는 성함만 들어봤었어요. 네. 그리고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제 일본 문단에서 활동한 한국 작가고 일본어로 소설을 썼다. 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요. 네, 저희가 서점에 가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저는 못 읽었답니다. 그동안. 예. 네. 지금은 그 김사량 이 작가의 작품은요, 서점에서 쉽게 또 구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는 이 한국 문학에 대한 인식이 또 많이 달라져서요. 옛날에는 한글로 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식민지 시기에 일본어로 쓰인 작품도 그 대상으로 이 한국 문학 안에서 다루는 그런 연구의 동향도
넓어졌습니다. 네, 또 그 김사량의 작품들이 그런 대표적인 작품들이 되겠네요. 김사량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김사량 작가는요, 1914년 평양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아버지가 주물 공장을 해서 좀 집이 부유했습니다. 형은 당시에 이 교토대학을 나와서 조선총독부 관료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동생인 김사량은 이 평양 고보 재학 중에 일본군 배속장교 배척 운동을 벌여서 퇴학을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도쿄대 동문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네, 동경제대.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제국대학이었죠. 네네. 동경제국대학. 네, 그 엘리트들만 들어간다는. 뭐 지금도 대학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대학생들이 그 최고의 엘리트라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정말 극소수만이 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제국대학 학생들이 가지는 그 위상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선인으로서 또 동경제대생이 된다는 것은 또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의미가 본인에게 있었겠죠. 예. 그것에 관해서는 또 소설 안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김사량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요, 그 1939년에 발표한 이 빗속으로 덕분입니다. 이 빗속으로는요, 당시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으로 선정이 되면서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그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남이라는 사람과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야마다 하루 사이의 관계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 빗속으로라는 단편이 일본어로 썼는데요. 당시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고요. 일본어로 소설을 쓰기도 하고 한글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선과 일본의 여러 문예지의 작품을 발표했고요. 1945년에 조선 학도병 위문단에 동원되어 중국에 파견이 되었고요. 일본이 패전한 뒤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46년에 평양으로 귀가를 했죠. 그래서 그 북조선 예술가 총연맹의 국제문화부 책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는 활동을 했고요. 그 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종군 작가로 남하해서 여러 종군기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때 후퇴하면서 심장병으로 낙오해서 죽었다는 그런 추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뒤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고요. 네. 뭐 행방불명 정도로 지금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잊혀진 이름이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김사량은 좀 여러분들께서 영화 캐릭터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2008년에 모던보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박해일과 김혜수 씨가 주연했던. 네네. 그 작품이 2000년도 문학동네 장편 소설상을 받았던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라는 작품을 스크린으로 옮긴 그 작품이요. 저 봤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박해일 씨가 해명으로 나오죠. 네. 그 해명이라는 인물이 그 식민지 조선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항군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에서만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김사량의 삶이 그러했는데요. 이 김사량은 당시에 평양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또 도쿄 제국대학 동문과 출신이었고 그의 형이 총독부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그러니까 해방이 되기 전에 학도병 그 위문단의 일원으로 그 중국에 가서
연안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팔로군 조선의용군에 가담을 하게 되죠. 김사량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모던보이의 해명의 삶과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네, 빗속으로의 내용을 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에는요, 제국대학 학생으로 빈민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남은 그의 성이죠. 네. 조선인인데요. 남이 이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는 미나미 선생님이라고 불립니다. 네, 그 남영 남자가 네. 이제 미나미로 읽히니까요. 네, 그래서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는 제국대학 학생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인이겠지라고 이 아이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마다 하루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아이는 그 남이 조선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인 바보라고 놀리면서 그 남과 어떤 관계, 미묘한 갈등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야마다 하루는 알고 보니까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신분 정체성에 관해서 이 아이 역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두려움, 그 집단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를 이 남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마다 하루의 어머니는 그의 남편이 저지른 그 폭력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요. 야마다 하루를 또 돌보게 되면서 이 남과 하루는 가까워집니다. 그런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가 이 소설 안에 녹아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야마다라는 그 아이가 문제적인데요. 이제 그의 아버지는 그 한배 반푼이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그렇게 간편히, 예. 불리는 그 동네 주폭 같은 그런 깡패, 약간 예. 동네 깡패 같은 일본인을 아버지로 뒀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조선인인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유곽 같은 데서 이렇게 행패를 부려서 뺏어온 네. 네,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래서 이 야마다는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죠. 마음 깊이는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아주 폭력적이고 거칠고 그런 것이지만 거기에 강제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유년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것에 대한 어떤 복종, 어머니의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거부 이런 네. 것들이 그 일본인과 조선인의 네. 어떤 일본에 대한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 미나미 나라는 이 인물의 그런 것들을 대입시켜서 보여줍니다. 네. 네. 이 이야기는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요. 이게 야마다라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그 미나미, 나죠. 1인칭 화자인 나가 그 스스로 숨기려고 했던 그 위선성을 발견해가는 네.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성찰해가는 그런 이야기로 읽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작품이 1939년 10월에 발표됐다는 겁니다. 네. 일본 그 잡지에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그 한 달 뒤에 창씨 개명이 시행됩니다. 창씨 개명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1,500만 명의 조선인들이 해당되었는데요. 그 한 달 전에 쓰여진 작품이니까 사실은 어떤 그 뒤에 있을 정치적인 그 사건에 대한 예감처럼 읽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 아이들이 남이라는 자신의 성을 미나미 이렇게 미나미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아닌데 라고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처음에 그런 호칭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 따라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위선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타이르듯 해왔다. 네. 라고 좀 자기 기만적인 이런 진술을 하면서 현실을 살아나가는 인물이 바로 남이었죠. 네. 그러니까 조선인 청년 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이는 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선생님은 조선인이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일본인인 걸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십니까? 네, 이렇게 그렇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집에 찾아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로 찾아와서 사람들 다 보는데 막 따지죠. 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 학생들이 다 이 미나미 선생님이 사실은 남 선생님이고 조선인이라는 걸 다 알게 되죠. 예. 네. 그렇지만 나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꿀릴 것도 없고 비굴한 짓을 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오라요. 나는 약간 신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 말에 동감이에요. 다만 나는 아이들과 유쾌하게 지내고 싶었을 따름이라오. 복도에서는 아이들이 여전히 소란을 피우며 이따금 문을 열고는 콧물이 매달린 얼굴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눈을 감고 혓바닥을 내밀어 보이기도 했다. 만일 내가 조선 사람임을 밝힌다면 저 아이들이 나를 대할 때 애정 말고 다른 것, 나쁜 의미에서의 호기심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뭔가 다른 것이 앞서게 되겠지요. 그것은 우선 선생으로서 섭섭한 일입니다. 아니, 두려운 일이라고 해야겠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감추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남들이 다들 그런 식으로 나를 불렀던 거라오. 또한 나도 새삼스럽게 나는 조선인이다 하고 떠들고 다닐 필요는 느끼지 못했던 거고 어쨌든 자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인상을 주었다면 할 말이 없구려 라고 말했을 때 문을 열고 들여다보고 있던 아이들 속에서 한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구나, 선생님은 조센징이다. 야마다 하루였다. 그 순간 복도는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나도 잠시 동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여하간 다시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이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나갔다. 야마다를 비롯한 두세 아이가 달아나는 모양이었다. 나는 할 일 없이 멍하니 서 있었다. 한순간 나야말로 위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났다. 계단 아래서 종소리가 땡땡 하고 울렸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구름대처럼 몰려 내려가는 소리가 어딘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어렴풋이 들렸다.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온 야마다가 등을 구부리고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어이 조센징 하며 혓바닥을 쏙 내밀어 보이고는 쫓기듯이 달아나 버렸다. 그때부터 야마다는 점점 더 심술궂게 나를 괴롭혔다. 내가 그 아이에게 한층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 이날 이후였다. 하긴 그러고 보니 그 아이는 벌써 오래전부터 의혹의 눈으로 나를 감시하느라 내게 달라붙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어쩌다 내가 이야기 도중에 말꼬리 같은 것에 걸려 혀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든가 할 때 그것을 흉내내며 웃어대곤 하는 것도 그 아이였다. 그는 처음부터 내가 조선 출신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아이는 언제나 내 곁을 맴돌고 내 방에 와서는 곧잘 말썽도 부리곤 했다. 그것은 아이가 나에게 일종의 애정 같은 것을 느끼고 있어서였을까. 그런데 그 일 이후 아이는 나를 몹시 경원하는 듯 좀처럼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으면서 주변을 빙빙 도는 것은 전보다 더했다. 언제든지 내가 무슨 실수라도 저지르기만 하면 한쪽 구석에서 좋아하려고 심술궂게 노리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에 못지않을 애정어린 태도로 그를 대했다. 나는 어떻게든 그를 달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남 선생이 어떻게 불리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주체라는 말을 서브젝트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서브젝트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체고요. 또 하나는 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종하는 주체인 뜻이니까 복종하는 주체라는 뜻인데요. 알티세르라는 사람이 이 주체는 결국 타자의 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떤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행위고 그 사람을 주조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으로 불리느냐 미남이로 불리느냐는 사실상 이 남과 미남이 즉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네. 예, 그 경계를 바로 반영하는 그런 호칭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남은 나죠. 사실은 남도 아니고 미남이도 아니고 나라는 인간이에요. 네. 근데 그 인간이 스스로를 사람들이 미남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 우스꽝스럽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미남이라고 불릴 때는요, 그 계열화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미남이라고 불리면 이 사람은 지금 일본의 최고 명문대학인 그 동경제국대학 학생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어를 쓰는 1등 국민입니다. 네. 그런데 남으로 불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제국대학 학생이기는 하되 조선인이고 조선어를 쓰는 2등 국민인 거예요. 그런 그 계급의 격차를 이 남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고 있지만 스리슬쩍 이런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 맞대면 하는 것을 모면하려고 네. 하고 살아왔죠. 그런데 이라는 그렇죠. 인물이 난데없이 등장하여 그 모면하고 회피하려고만 했던 바로 그 이제 지점을 까발리는 것이죠. 예. 그 식민지 이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뭐 아픈 역사지만 그 일본의 그 식민지 경영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 보통 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배를 타고 저 멀리에 있는 식민지들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요. 정말 딱 피부 색깔만 봐도 이제 이 사람은 그 뭐 식민지인이다 아니다가 이제 구분이 딱 되는데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조선도 마찬가지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그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우리가 너희들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한다. 우리는 너희 하나다라는 동화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게 일본의 식민 정책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일본과 조선은 그럼 똑같은 거야? 조선인들도 일본인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부적인 차별은 그 안에서 또 해나가는 거죠. 피부색으로 구분이 안 되니까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말이었던 겁니다. 네. 이 언어. 그러니까 조선어를 쓰느냐 일본어를 쓰느냐는 1등 국민과 2등 국민을 나누는 가장 확실한 변별점이 되었고요. 또 실제로 일본에 그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조선인인지 일본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본어 발음 중에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들이 하기 어려운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시켜보는 예, 그런 방식으로 그 차별을 해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김사량이라는 작가 그리고 이 미나미라는 인물은 김사량 작가의 모습이 뭐 투영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사량 작가는 이 빗속으로라는 이 소설을 일본어로 또 썼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러니 어떡할 거야.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사량이 일본어로 작품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네. 내지인들을 향해 조선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쓴다. 네.
그러니까 이때 내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향해서 조선인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조선말로 쓰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써서 네. 우리의 현실을 알리겠다라는 네. 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걸 이제 정리를 한다면 제국의 언어로서 제국의 통치성을 비판하는 전략인 네. 거죠. 이태준은요, 그러니까 소설가 이태준은 네. 이 해방 이후에 이 김사량의 이런 그 말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또, 네, 어떤 지점으로 보면, 네. 왜냐하면 이 일본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너 네. 식민주의를 내면화한 것이 그렇죠.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 네, 이런 비판에 있죠. 직면했던 거예요. 네. 근데 김사량으로서도 나름대로 변명할 거리가 없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떤 뭐 수필이나 뭐 이런 편지나 이런 글에 보면요, 이런 그 문장이 나와요. 피에 흐르는 전통과 남의 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손에 의해서 나는 작품을 쓰고 있다. 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일본어로 이 소설 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작가의 그 어떤 당위성도 존재하고 있던 거죠. 네, 그것이 뭐 어떤 당위성인지 다른 욕망인지 저희는 당연히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 자체가 그 맥락 자체가 문학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 국문학에서는 그걸 이제 이중어 글쓰기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연구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배운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쓰지 못하고 다른 그 우리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자의 언어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정체성에 분열을 일으키는가. 네. 거의 모든 작품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사량뿐만 아니라 네. 일본어로 쓰든 영어로 글을 쓰든 간에 그런 그 자의식들이 그 작품 안에 다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고요. 이 김사랑의 빗속으로 2015년에 읽었잖아요. 근데 이 다른 앞에 뭐 염상섭, 이기영, 현진건 이런 그 당시 30년대에 한국어로 쓰여진 작품들에 비교해서요. 네. 이 김사랑의 빗속으로는 아주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번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된 번역이죠. 황석영 작가님의 그 선집에 실려 있는 번역본은 2005년에 출간된 창비 서은혜 선생님의 번역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당연히 이제 현대적인 번역이죠. 네. 근데 그게 꼭 번역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어로 쓰여진 그 상관관계 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선어로 문학을 하는 것과 일본어로 당시에 문학을 하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조선어라고 할 때 그 한글의 유려한 사용이 그렇게 자명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인 같은 경우에 그 뭐 한국 단편 소설을 뭐 개척했다라고 말하지만 김동인은 자신이 밝히기를 작품을 쓸 때 자기는 일본어로 구상을 하고 조선어로 글을 쓴다고 했거든요. 네. 그 간극이 너무 심해서 내가 만약 조선어로 글을 쓰지 않았다면 훨씬 더 잘 썼을 텐데. 네, 뭐 이런 식의 언급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이 조선어, 뭐 한글이라는 건 사실상 발명되는 측면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어 같은 경우는 그 개념적인 어휘들이 이미 그 이전부터 상당히 많이 구축이 됐고요. 또 서구 문학을 거의 그 실시간으로 또 받아들였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김사량의 빗속으로가 그만큼 어떤 그 모던한 측면에서는 당대하고 그 비교를 해도요 좀 선취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이런 새로운
작가, 새로운 저에게 뭐 원래 당연히 계셨다 해도 제가 처음 읽으면 새로운 작가죠. 네, 알게 되어서 좋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떤 소설을 읽으면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거든요. 근데 미나미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을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이후에 소설이 끝난 후에 어떻게 김사량처럼 되었거나 아니면 한국에 돌아와서 떵떵거리면서 두 가지 갈림길. 네네네. 잘 사시거나 남한에 돌아와서 동경제대 출신이라며 사시거나 뭐 두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런데 야마다 하루가 가장 문제적이고 소설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마다 하루라는 인물이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지가 참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또 여기 소설에서는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야마다 하루의 폭력적인 아버지, 그죠? 여기 그 아버지 이름이 뭐지? 한배. 예, 한배라고 불리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근데 그 상대적으로 피해자이고 희생자인 조선인을 대표하는 어머니도 삶도 가슴 아프지만 그 가슴 아픔은 어떤 그 픽션이라기보다는 논픽션에 서 다룰 그런 가슴 아픔이고요. 문학으로는 그 한배의 삶과 또 그 갈림길에 있는 야마다 하루의 삶이 되게 궁금해지고 제가 소설을 썼다면 이 소재를 가지고 지금 다시 쓴다면 좀 글쎄요, 이 폭력성을 이어받은 그 아버지와 소년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한배가 되게 폭력적이고 좀 나쁜 인간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언뜻 지나가는 말처럼 그도 사실은 호녀라인 것 같죠. 아버지는 일본 사람, 어머니는 조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미나미 선생이랑 유치장에서 잠깐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뭔가 인간적인 매력을 알고 보면 있을 것 같은 사람, 뭔가 부인을 때리긴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우리한테 숨겨놓은 속내가 있는 것 같은 파헤치고 싶은 사람이 저는 이 한배에 더라고요. 캐릭터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한배 야마다 하루겠죠.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선인 뭐 정순이나 그다음에 조선인 청년 이의 어머니 이런 굉장히 분들은 전형적으로 전형적이에요. 그려졌어요. 너무. 근데 그 작가님의 그 전형성이요. 실제로 김사량의 이 빗속으로의 가해지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사량의 작품이 일본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독자의 대상이 일본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선의 이미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었고 하층과 빈민이라는 그 예전부터 축적되어 왔던 조선의 이미지를 여기서는 좀 다시 말하는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대적으로 조선인들이 너무 똑같다라는 그 비판은 사실상 맞는 적합한 비판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좀 단일하다고 할까요? 좀 다성적인 목소리를 가지지 않은 것. 뭐 계몽적입니다만, 그 부분이 문학으로는 좀 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문학으로 읽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이의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수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흔들리는 손으로 작품을 썼을 때 어떠한 균열과 모순이 발생하는지 또 그런 텍스트가 작품 안에서 또 작품 바깥에서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요. 김사량의 빗속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읽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빗속으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작가님께서
어떤 작품을 선정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아주 쉽게 이거 할게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 저녁의 게임이라는 단편입니다. 오정희 작가님의. 네. 네,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작품이고요. 네. 어떤 특별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를 개 안 시켜준. 눈뜨게 했다는 작품인가요? 네. 그러니까 네, 저와 한국 문학을 만나게 해준 그런 작품을 하나를 말하라면. 네. 네, 저녁의 게임 혹은 오정희라는 이름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뭐 한국 문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하고도 어떻게 네. 보면 맞닿아 있네요. 까는 평론가님은 예 그렇게 김사량을 읽으셔가지고 평론가가 되신 거고요. 네. 네, 문학사를 조망하면서 네. 네, 저는 이제 저한테는 그 전에 물론 이제 한국 문학 독자였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과 가까운 제 동세대 작가들, 네. 작가들의 작품, 60년대생 작가들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제가 20살에 읽었던 작품은 그 당시 30대 작가들의 작품이니까요. 그렇죠. 예, 한국 문학은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이라는 걸 써야겠다. 예. 소설이라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됨과 동시에 예. 읽게 된 작가가 오정희고요. 네. 그럼 언제 이 작품을 처음 읽으셨나요? 저 서울예대 제가 나중에 20대 후반에 입학했는데요. 그때 네, 읽었죠. 네. 그렇구나. 10대 후반에 만났죠. 네. 상대적으로 조금 늦은. 그럴 수도 있죠. 네, 제가 문학과 문학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입학하면서 처음 읽었고요. 저한테는 이것이 한국어로 쓰여진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편 혹은 내가 닿을 수 없지만 닿고 싶은 어떤 아름다운 세계 네 그것의 어떤 전범 그것이 저에게는 오정희 문학이고요. 특히 저녁의 게임이라는 작품도 그렇습니다. 오정희 작가님의 작품은 교과서에 요새 실려 있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수능에 나온 적도 있고 그렇대요. 네, 유년의 뜰이나요? 중국인 거리. 네. 저는 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처럼 그 유년 시절의 체험들이 들어있는 이런 작품도 좋아합니다. 제가 소녀에 특히 매혹되기 때문에 소녀들이 화자로 나오는 전쟁 때 이야기, 전후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너무 매혹적인데요. 이상하게 저녁의 게임은 그냥 너무 쓸쓸하고요. 네. 중년의 화자죠. 네. 중년 화자인데요. 그렇죠. 그 아버지와 딸의 그 삶이 핍진하게 평론가님이 좋아하는 말. 아니, 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핍진, 네. 잘못 썼다. 네.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그려졌죠. 예. 네네. 그렇지만, 예, 문학적으로 너무, 네. 정말 잘 형상화된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수사를 떠나서 첫 문장으로 사람을, 다른 세계에 가게 만드는, 제 그 전에 이 저녁에, 저는 좋은 작품, 특히 단편은 저에게 이 작품을 읽기 전과 읽기 후가 제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저녁의 게임이라는 작품은 이 작품을 읽기 전에 저와 읽은 후에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첫 문장부터 저를 다른 세계에 데려다 줬고요. 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꼭 내장까지 들여다 보이는 것 같잖아. 네. 정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첫 문장인데요. 바로 내장까지 들여다보이는 것 같은 이 느낌이란 과연 뭘까? 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요. 이 화자는 가스레인지 주변에 몇 점의 희미한 얼룩을 닦고 있습니다. 네. 밥물이 끓어넘친 자국을 처음에는 젖은 행주로 다음에는 마른 행주로 꼼꼼히 문지르며 나는 새삼 마루와 부엌을 훤히 튼 소위 입식 구조라는 것을 원망하는 신용으로 등을 보이는 불안을 무마하려 했었다. 그래도 가스레인지 주변에 점점이 뿌려진 몇 점의 얼룩은 여전히 희미한 자국으로 남았다. 그리고 왜 그것이 얼룩이 남아있는지 아버지가 약을 다렸기 때문이죠. 네, 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정희 작가님이 워낙 유명하신 작가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를 그리고 작품에 대한 줄거리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정희 선생님은요, 네.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고요. 네. 47년생이세요. 예. 47년생이시고요. 저희 엄마랑 동갑이세요. 네. 그러세요. 그리고 사직동에서 서울 사직동이죠. 서울 한가운데 종로에서 태어나셔서 쭉 대학 때까지 20대까지 쭉 살아오신 서울 내기죠. 저희 엄마도 딱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오정희 선생님 가끔 뵈면 저희 엄마가 겹쳐서 떠오르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이 세대가 그렇듯이 이제 해방 이후 전쟁 전에 태어난 그런 그렇죠. 세대죠. 네,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이제 다섯째로 팔남매 가운데 다섯째로 태어난 아이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쟁 때 충남으로 이렇게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주 유년기의 체험들 그리고 이 전쟁 후에 아버지가 인천에 자리를 잡으셨죠. 그래서 인천에서 보낸 그 초등학교 시절의 그 체험들, 이런 것들이 그 소설 속에 아주 강렬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 오정희 작가님의 경우에는 대학 2학년 때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셨다고 해요. 20살 때죠. 네. 서라벌예대 문창과 당시 문사들을 아주 많이 배출했던 그 중앙대 문창과의 전신이라고 봐야겠죠.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서라벌 예대에 떨어져서 서울대 국문과에 왔다. 네, 그래요? 서라벌 예대 졸업하신 분들이 퍼뜨린 거 아닐까요? 저도 약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 네. 그 정도로 어쨌든 그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문청들이었다면 꿈꿨던 그 대학이기도 했습니다. 김동리 선생님이 가르치셨죠. 근데 거기서도 20살에 이렇게 일찍 신춘문예로 등단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을 텐데요. 근데 그 작품이 왕구점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지금도 오정희 선생님 뵈면 되게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되지만 정말 귀여우시잖아요. 귀여우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20살 때는 정말 얼마나 더 이렇게 해맑고 이렇게 세상 하나도 모른다는 듯이 네, 그런 얼굴 이셨나 봐요. 사진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소설은 네, 그런 왕구점 여인 같은 소설을 딱 썼으니까 많은 동기 친구들이 정말 또 선후배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걔가 얘 맞냐며. 네. 예. 그럼 오정희 작가님의 그 대표작 중에 하나인 이 저녁의 게임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녁의 게임은요. 이 단편을 줄거리로 설명한다는 건 참 힘든데 일단 여성 화자입니다. 아마 3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 여성 화자가 나라고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고요. 아버지와 둘이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노쇠한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당뇨병도 앓고 있고요.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데 노쇠했지만 그 스스로의 그 노쇠함을 인정하지 않는 어쨌든 아버지의 자리를 쇠락해가고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아버지고요. 원래는 가족이 4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와 나 이렇게 현대적인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4명의 식구였는데요. 어느 순간 그 2명은 사라지고 아버지와 나만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는 건지 떠나지 않는 건지 모르는 채 둘이 화투로 천끝대기라고 하죠. 네. 이렇게 화투장으로 이렇게 운을 떼보는 그 게임을 밤마다 저녁마다 아버지와 무료하게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님께서 아주 잘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 저녁의 게임이라고 할 때에 이 게임이 1차적으로는 그 화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사실 상징이에요. 보면. 게임을 하긴 하는데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요. 서로에게 상대의 패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네. 누가 이기나 지나가 중요한 건데요. 이들의 이 부녀 사이의 게임은 좀 기이합니다. 네. 서로 화투패를 당연히 안 보여주는 것이 원칙인데 서로 그냥 보여요. 네. 그리고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뭐 할 네. 건지 다 알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라고 네. 할까요? 서로 다 알면서 그것을 거짓말로 속이고 거짓말로 속아주는 척하는 그런 좀 김이 빠진 그런 게임입니다. 네. 어쩌면 그 저녁의 게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 화투 게임이긴 하지만 네. 그 위에 그 삶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들의 그 우리의 삶을 게임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견디는 방식으로 지금 저녁에 부녀가 이렇게 그 화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 나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는데 나라는 인물이 그 하나 둘씩 어떤 그 비밀 같은 것을 진술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다기보다는 정말 어떤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다가 불쑥불쑥 어떤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그 의식이 흘러가듯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머니는 왜 없고 오빠도 지금 이 집에 왜 없는가를 이렇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녁에 게임이 끝나면 그녀는 어디를 가는가 도요. 네. 네. 무엇보다 저는 이 저녁의 게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묘사에 대해서 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필사를 본 적은 없어요. 네. 필사는 이제 좋은 작품을 이제 소설 쓰려고 하는 습작기의 사람들이 정말 따라 써보는 네. 그런 경험인데요. 이 오정희 작가님의 작품을 필사를 했다 하면 오정희 작가님의 작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제 친구들도 정말 손으로, 저희 세대는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네, 컴퓨터로 따라서 어드로 타이핑을 해봤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신경숙 작가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학창 시절에 오정희 선생님 작품을 필사했다고 하죠. 그만큼 저는 그 묘사와 어떤 그 미문 문장으로는 그리고 그것들이 이 구조 플롯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의 어떤 완결성으로는 최고라고 해도 되나? 네. 네, 오정희 선생님이 작품들이 네. 정말 어떤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께서 묘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작품에서 그런 묘사가 잘 드러나는 부분을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오정희 선생님 작품은 어떤 부분을 펴서 낭독해도 다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은 어제와 다름없이 잘 되었다. 부엌 선반의 시계는 5시 반을 가리키고 밥은 한참 뜸이 들어가는 중이고 노릇노릇 구워진 생선에서는 비늘 타는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서양의 창으로 비껴든 햇빛은 젖은 도마에 잘게 파인 혼마다 낀 집게를 뒤져내고 칼빛을 죽이며 개수대의 물에 굴절되어 물속의 뿌연 앙금을 떠올렸다. 가로로 길게 낸 부엌창을 통해 사역을 마치고 빈터를 가로질러 돌아가는 소년원생들의 행렬이 보이는 것도 여느 날과 다름없었다. 7, 80명 정도는 조이될 그들은 한결같이 바랜 듯한 회색 작업복에 같은 색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수위라는 이쪽의 선입견이 작용한 탓일까, 아니면 빈터의 흐름직한 바람을 짐작한 탓일까, 나는 늘상 헐겁게 걸친 작업복 아래 소름이 돋은 깔깔한 맨살을 만지는 듯한 쓸쓸함을 느끼곤 했다. 귀가 맞지 않게 잘라진 낡은 천 조각처럼 펄럭이며 느리게 움직이는 그 행렬은 거대한 수레바퀴가 느리고 둔중하게 굴러가는 모습이나 어쩌면 길고 긴 라단조의 휘파람 소리 같기도 했다. 그들이 들판을 거의 다 지날 무렵 무리의 중간쯤에서 조그만 동요가 생겼다. 한 소년이 벗겨진 신발을 고쳐 신기 위해 엎드린 것이다.
소년의 뒤로 갑자기 행렬이 주춤하고 곧 뒤에서 따라가던 점퍼 차림의 사내가 다가갔다. 나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그 소년이 집어올려 소매 속에 재빨리 집어넣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신발 속에 감추었을지도. 소년은 사내가 다가가자 허리를 펴고 손바닥을 털었다. 그들은 더 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나 이곳에서는 마치 수화를 하고 있는 듯 보였다. 사내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들은 잠시 벌어졌던 거리를 메우느라 조금 빠르게 움직였다.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햇빛이 쓰러진 들판에 반짝거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데요. 지금 이 화자는 예. 창문 안에 서서 창문 밖의 풍경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런 일상적인 매일 있는 풍경인데요. 그 사이에 소년들의 이렇게 노동을 마치고 지나가는 그 사이에 조그만 동요가 생겼죠.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신발을 고쳐매는 그 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집어 올렸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것, 혹은 그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얼버무리는 것. 이 순간에 문학이 깃들어 있다는 걸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처음 배웠어요. 네. 저는 무심코 흘려 넘겼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네.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사이에 문학이 있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네, 오정희 작가님의 작품을 읽고 있으면 한 문장과 한 문장이 절대로 허투루 쓰이지 않았다는 것, 모든 문장과 모든 문장은 정말 전체 주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편 안에서 어떤 부분을 끊어 읽어도 결국은 그 주제와 다 있다는 것. 역시 저는 오정희 선생님 소설 공부하면서 배웠고요. 그 소설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고요. 그러니까 이 오정희 선생님의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한국 단편만의 미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그 외국 문학, 특히 미국 문학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주제를 관통해가는 그런 지점들은 똑같이 공유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다가가는 방식, 접근해 들어가는 방식이 한국 단편은 훨씬 더 치밀해요. 특히 오정희 선생님의 70년대 이런 작품들을 보면 한 문장이 정말 함부로 쓰여진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정확하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의 어떤 외국 단편들을 보면 분명히 좋은 작품입니다만 생각보다 비약이라고 할까요? 문장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읽었던 한국 단편과는 굉장히 다르다. 분명히 좋긴 하지만 이 다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를 또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오정희 작가님의 작품은 정말 한국 단편의 어떤 정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문학이란 우리가 소설을 쓰고 소설을 읽는 이유란 생의 어떤 비밀의 순간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범속해 보이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삶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들 너머에 있는 비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짧게 발견하는 순간, 그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굳이 그런 예술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소설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려고 할까? 근데 미국 작가, 단편 작가들 예를 드셨는데 저는 그들과 이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들이 조금 더 진술의 방식으로 쌓아 올린 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묘사가 더 많은 그런 문장으로 쌓아 올린 성이 있겠죠. 그런데 한 문장 그 진술로 구성이 되었더라도 한 문장 한 문장이 만들어져서 집이 지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은 당연히
모든 작가들의 집과 모든 작가들의 성은 다 다른 모양이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성에서 하나를 빼면 네. 기둥 하나를 빼면 다른 모양이 되듯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단편은 그래서 그것이 좀 한국적인 어떤 단편이란 말이 좀 그 자체로 그냥 좀 이미 그냥 이렇게 관용어처럼 쓰이지 않을까, 쓰이는 것도 좀 있진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정서적인 면, 그러니까 정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몸과 밀착해서 느껴지는 어떤 단편의 그 결들이 저는 훨씬 더 한국 단편 쪽에 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이 땅에서 나고 자라고 이제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외국 소설에서 느껴지는 그 조음은 좀 저하고의 어떤 상대적인 거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네. 맥락에. 그런데 그 한국의 이런 좋은 단편들을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물론 제가 겪은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질감이 네.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저녁의 게임 읽으면요, 모정희 작가님 작품들이 많이 그렇듯이 정말 섬뜩해요. 네. 네, 이 인물이 특히 섬뜩하고요. 그리고 그 저녁의 게임이 참 이렇게 무료하고 심심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늙은 네. 아버지랑 나이 든 딸이랑 둘이 뭘 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요. 네, 윗집에서는 왜 이렇게 애가 계속 울까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달래는 소리가 들려오죠. 네. 네, 그것과 겹쳐서 그 화자의 어머니의 기억들, 어머니에 관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서사를 좀 이렇게 추측해 보면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았는데 기영아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기영아를 어머니가 죽인 것처럼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네. 입원하고 감금. 또 기도원에서 네. 치료를 받는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그 어떤 어머니로서 요구가 되는 그런 덕목들이 있잖아요. 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그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낳아야 하고 낳은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야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거부한 인물이죠. 네,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 세계 바깥으로. 근데 그것은 이제 광녀의 이미지가 더 그렇죠. 씌워진 거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미친년으로 분리되어 네, 다른 공간에 감금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고치도록 강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어머니, 나를 거부한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자란 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나는 그 가부장제라는,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그 선을 밟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세계, 아버지가 여전히 늙었지만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 집에서, 그렇지만 아버지는 늙어가고 초라해져 가고 있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영혼의 많은 부분은 이미 그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의 주인공 내가 끊임없이 어머니를 의식하는 건 내 삶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의식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불안의식과 동시에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망가져버리기를, 완전히 망가져버리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이중적인 느낌. 이게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그럼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나는 이 소설에 보면 밤에 나가서 어떤
뭐 전에 만남이 있었던 것 같은 네. 짐작되는 그런 남자와 노동자 그 동네에서 집을 짓고 있는 네. 네. 그 남자와 정사를 벌입니다. 네, 채 지어지지 않는 않은 예, 반쯤 지어진 어떤 집에서요. 그것 네. 역시 상징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요구하는 뭐 요조숙녀, 근데 딸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런 규범으로부터 자신이 계속 그 일부러 배반을 하고요, 위반을 하고요. 또 돌아와서는 이 나는 아버지가 거실에 있는데 자기 방에서 또 자위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슈얼리티로 드러나는 이런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그 가부장제로 치환되는 그런 강력한 자장으로부터 일종의 그 탈출을 하려는 그런 성적 각성을 계속 모색하는 화자의 방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정희 작가님이 계속 여성 소설가라는 그런 이름으로 문학사에서 그 호명되는 것도 그런 작품의 주인공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적 각성을 모색한다 그러니까 네. 막 수능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이 아카데미 폐예요. 쉽게 말하면 될 걸 막 그냥 굉장히 그 학문적인 용어로 뭔가 하려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네, 그 규범대로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녀가 저는 이걸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던 지점이요. 그녀가 밤에 나와서 어떤 남자와 정사를 벌인다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가장 충격을 준 부분. 그럴 수 있죠. 그 여자에게 뭐 아버지가 반대하는 정인이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와 그 일을 치른 다음에 아무렇지 않는 진술로 나오죠. 나는 그에게 돈을 좀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분명 그 노동자는 그녀와 이 정사를 나름대로의 로맨스의 자장 안에서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룻밤이지만 원나잇들이 이어지는 관계지만 분명히 우리 사이에는 정서적 교감으로 이 여자는 나한테 반했고 나와의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이 밤에 정말 몰래 나왔다. 그렇죠. 뭐 어떤 섹스에도 그런 것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눈이 맞았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여자는 그 남자에게 돈 좀 줘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거래를 하고 시작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 남자 너무 기분 나빠해요. 그렇죠. 네, 뭔가가 깨진 거죠. 이 남자한테도. 지금은 없으니까 월급날 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녀가 많이는 필요 없다. 나 약값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그녀가 약값이 필요한지 아니면 스스로를 몸을 파는 여자의 자리에 그 노동자와의 정사를 그 자리에 놓고 싶은 건지 모호하게 그려집니다. 예. 근데 저는 굳이 해석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 후자 쪽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창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위치에서 자기를 그보다 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위치로 격화시킴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범속하지만 반항,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렇게 읽는 독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물음표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물론 뭐 돈이 필요해서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돈은 또 어디서 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어떤 단 하나의 의미로만은 읽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마침표나, 느낌표가 아니라 끊임없는 물음표들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오정희 작가님의 단편이라고 생각하고요. 언뜻 보면 굉장히 완결성 있는 구조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결말은 항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완성된 어떤 집이고 성인데요. 보면 어떤 한 부분, 창문은 정말 뻥 뚫려져서 열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창문은 깨져 있어요. 네. 이것이 저는 오정희 문학의 매혹이에요. 그렇군요. 네. 예, 저녁의 게임을 혹시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작품이 상당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논문들을 찾아봐도요. 오정희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대체적인 평이 전통 소설과는 다르다. 그리고 쉽게 읽히지 않는다. 평론가님, 제발 논문 좀 그만 찾아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문학을 논문으로 읽으시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작가님과의 저의 포지션의 차이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볼 땐요, 정말 순수하게 관객 입장에서 봐요. 네. 근데 영화 평론가들은 보면 저도 잠깐 그쪽의 분들과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영화 네. 한 편을 보는데 뭐 저렇게 힘들게 봐야 하지? 그러니까 막 그 감독부터 배우 막 그 필모그래피를 쫙 훑으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작품만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되게 그 작품을 순수하게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 평론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겠다라는 네.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그러니까 문학 평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작가님의 그 독법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워요. 저 망고 편한 거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네,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되니까. 아니요, 아니 작가님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읽으시죠.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같은 작가로서 네.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선배 작가의 좋은 점을 이렇게 보는 저는 독법인데 네. 저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이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 그리고 이 작품이 왜 이전의 작품과는 다르고 무엇이 그 다른 작품들과 변별되는가를 계속 따져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가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저희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지? 다른 연구자들은 어떻게 봤지?를 계속 참조하게 되더라고요. 네, 고생하십니다. 네.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그래서 좀 쉽게,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이 작품을 대하던 것은 그 제가 평론으로 이전에. 데뷔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훨씬 더 작품을 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읽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확실한 거리감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것이 옆에서 보기에 네. 평론가님이 그 외국 소설들, 특히 외국의 약간 장르 소설들 이야기할 때 되게 신이 나서 막 얘기하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편하게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요. 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 했든 상관없이. 그리고 한국 소설 얘기할 때 상대적으로 정말 준비도 되게 많이 해오시고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시고 되게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포지션이 어떤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정말 저는 정말 그 개입하고 해석할 부분이 많은 훌륭한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전혀 이렇게 뭐 그런 맥락에서 잘 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업인지라 어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업은 무서운 것 같아요. 직업. 네. 아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다른 논문에서 뭐라고 했나요? 다시 돌아와서. 네, 읽기 어렵다. 네. 읽기 어려운데 그것이 이제 왜 읽기 어려운가? 그것은 복잡한 시간 구조 때문이다. 네. 네, 그 복잡한 시간 구조는 오정희 소설 특유의 과거 현재를 계속 넘나드는 그런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가 오정희 문학을 읽는 하나의 독법일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여기는 낭만 서점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 황석영 작가님이 편하신 한국 명단편 100일 이 책에 실린 101편의 단편 중에서요. 저희의 그 진행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두 편을
네, 골라서 절대로 저희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늘 바뀌어요, 저는. 네네.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평소 아주 오랫동안 흠모해온 노정희 선생님의 저녁의 게임을 저는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리해보면 김사량의 빗속으로는 허인은 어떻게 평론가가 되기를 결심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정현 작가님의 선택하신 저녁의 게임은 내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작가가 되기로 한 어떤 그런 결심에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네, 이렇게 저희 오늘 두 작품 같이 뭐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저희의 리스트입니다. 네. 이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0일 여기 보면요. 정말 한국 문학을 오히려 정말 외국 문학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한국 문학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말 많이 안 읽었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네,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교과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단편 그동안 좋아하고 따라 읽어오신 분들은요. 황석영의 리스트는 이런데 나의 리스트는 어떤가를 본인의 삶과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또 뽑아보는 그런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낭만서점 24회 두 번째 트랙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3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